네, 약세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하락을 생각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장세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락장에서는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제 세 가지의 전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면 신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그렇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죠. 보유를 할지 아니면 손절 매도를 해서 더 빠질 것을 대비할지. 신규 매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또는 고민을 하고 있는 만약에 투자자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번 하락장이 좀 더 빠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머리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 아닐지라도 네. 작년 6월에 일단 머리를 찍고 지금 1년 동안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서의 투자는 아니니까 지금 약간 빠를 수는 있어도 신규 매수를 고민할 부분인 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손절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아니면 네. 보유를 할 것이냐는 네.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야 손절 매도할 타이밍은 늦었잖아 라는 말이 사실 네. 딱 맞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하락폭이 이 정도라면 적어도 단기 반등은 이미 시작됐죠.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 날과 금요일부터, 오늘. 네. 그러면 이틀 오르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이틀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것이냐 해서 약간 위로의 확률이 지금 좀 높은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손절 매도나 아니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기보단 야 2,700에서 2,400을 깰 때까지 거의 6월 한 달 동안의 하락폭이 너무나 컸지. 네네. 적어도 어떤 종목, 한 종목으로 치면은 하락폭이 너무 크면 사실 그 종목의 보유자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종목 네. 한 종목에 대한 굉장히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수가 한 달 동안 지금 6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은 거의 20%가 빠졌고 오늘 이틀 반등을 줘서 한 13% 하락인데 반등 주기 전까지 목요일까지 하락폭은 코스닥 거의 20%였거든요. 한 달 동안 20%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대치 하락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정도 하락폭이라면 조금만 마음 편하게 있으신 게 이 정도면 단기 반등을 줄 시점이야. 그리고 이틀 반등 줬지만 좀 더 여유롭게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보는 지표로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보는 그 지표 두 개가 다 좋아졌더라고요. 어떤 지표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랄지 글로벌 위기인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유독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훨씬 컸어요. 그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사실 평균값을 목표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상승률 플러스 알파가 나의 성적인 거고 또는 우리나라의 성적은 글로벌 증시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되면 우리 투자자는 행복한 거죠. 근데 6월 달에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는 글로벌 지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제가 중요하게 봤던 지표가 환율하고 외국인 매수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환율이 1,300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연일 지속 순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 환율이 이틀 동안 빠졌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좀 그 두 가지 지표를 좀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금요일 장부터 좀 붙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회복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이제는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또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하반기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게요. 일단 하반기라고 해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죠. 얼마 남지 네. 않았어요. 계속 올해 들어서 약세장만 이어지다 보니까. 하반기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하반기 시작이죠. 6월이 상반기 끝이니까. 상반기 하락률은 꽤 높았던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서 올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경기 침체는 경기라는 말은 경기 확대 국면이 있고 경기 침체 국면이 있어요. 경기 확대 국면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저금리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네. 금리를 높이는 이유가 경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가 위축돼야지 물가가 낮아지니까. 그럼 지금 금리를 지금까지 3번 올렸고 앞으로도 뭐 3.5, 3.75까지 올린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경기는 침체되겠죠.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에서 내년에 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과연 얼마의 선반영을 하느냐고 하는 계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선반영을 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네. 우리가 코로나 저점에서 다들 뭐 셧다운되고 다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실제로 저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2020년 4월, 5월 달에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이 특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는 위축될 텐데 지수는 왜 올라가냐. 그래서 나는 인버스를 산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인버스 사신 투자자들이 뭐 마이너스 90% 손해가 났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네. 그때 인버스 투자자들이 실수한 게 있죠. 뭐냐면 주식은 선반영을 하거든요. 코로나 그럼요,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됐으니까 그 위축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로 금리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경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022년까지 경기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성장을 하니까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태고 그러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걸 이미 반영을 지금 주식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디까지 반영이 중요한데 저는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좀 다 있습니다. 반영이 됐다고 바라보시는 거죠? 100%는 그러면? 아니더라도 네. 거의 50% 이상, 7, 80%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25%, 30% 하락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5%, 10%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면 진짜 진바닥일 거고요. 조정을 더 안 받아도 우리나라 역사상 여태까지 1년 동안 30% 이상 빠졌던 적은 아까 말씀드린 IMF, 밀레니엄 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이렇게 4번밖에 없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다섯 네. 번째예요, 5번째.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그러면 IMF 때처럼 심한 하락이 와야 되니 아니면 미국의 금융사들이 팡팡 나가 떨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한 하락이 와야 되니 정도만 비교하면 되는데 저는 그 정도의 하락이 와야 될 위기 순간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 정도면은 충분히 아 이제 다 빠졌네, 이제 올라가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25%,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을 또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홀딩이지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지금이 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수의 움직임과 사실 가장 유사한 일정하죠. 종목이고요. 네. 유사한 종목인데 사실 지수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인 시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가 1년 동안 아직 30%가 하락이 안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1년 동안 30% 이상이 빠졌죠. 96,000원에서 6만 원 밑으로 3만 원 이상 빠졌기 때문에 거의 35% 가깝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수보다 약한 시기라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사야 돼요, 투자자들은. 네. 그래야지 아웃퍼폼이 나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의 유일한 숙제는 지수가 떨어질 때는 지수 하락보다 조금 더 스스로를 방어할 줄 알아야 되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을 내려오는 공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지수보다 더 많이 손해를 봤어요. 원래 반대여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하락장에서 지수보다 더 잘 버티고 상승장에서 지수보다 좀 덜 올라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종목이어야 해요. 근데 그러지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지 네.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인데요. 삼성전자가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면 성장성을 찾아가고 안정성을 찾아간다면 아마 지수 상승장에서 그 키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보다 많이 빠진 폭을 더 빠르게
반영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삼성전자의 라이프 사이클이 기업의 수명 사이클이 이제는 피크를 찍고 기업 자체가 하향을 한다면 당연히 지수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고 대표님 어디에 선택하실 저는 거예요? 여전히 전자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 네.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의 빅테크 시대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승자 독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승자 독식의 하나가 전기차 이후에가 이제 자율주행이 있는데요. 자율주행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기여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들 중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이런 삼성 그룹주들이 함께 꾸렸잖아요. 네. 함께 묶여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 팀들이 지금 뭐 전기차 나아가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로봇에 대한 진출 이야기도 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반도체를 잘 만들어 왔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잘 만들어 왔지만 거기에만 안주되기에는 아니 애플이 스마트폰 하나 잘 만들어서 세계 1위인데 애플이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언급을 하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얘기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성장성을 얹어야 되고요. 그 성장성 얻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로봇 이야기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반영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상승장에 왔을 때 좀 더 빠른 상승이 가능하고 오늘 저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도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다고 보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죠. 의미가 전기차 있죠.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와 네. 기아의 상승이 그냥 가솔린차를 만들 때의 상승이 아니고 맞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테슬라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현대 기아차에도 지금 관심이 생기고 인정을 있고 하고 있는 거죠. 성장성이 있어. 이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산업을 지금 현대차 완성차가 있고 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3대 배터리 완성차 업체가 있듯이 또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가 있고 전장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있으니까 이쪽의 성장성을 좀 기대한다면 삼성전자의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왔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 뭐 자율주행과 미래 먹거리 로봇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다분하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만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이 네카오는 왜 이렇게까지 추락을 하는 걸까요? 일단 뭐 네이버하고 네. 카카오 두 가지는 사실은 이번 하락장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대형주들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술주가 더 많이 빠져라는 논리가 정확히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주 라인의 특징은 미래의 이익 가치를 현재의 제로금리 때는 기술주들은 미래의 이익 가치를 현재로 땡길 때 제로금리로 땡기니까 미래의 이익 가치가 현재의 그 기업 가치의 굉장히 큰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미래의 이익 가치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면서 현재의 현재가가 저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주들, 네. 이런 업종들이 사실은 이번 지수 하락기에 하락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지난해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카카오 보유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 시즌에 앞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적이 있는 종목들과 없는 종목들은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 실적은 별로 없지만 실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 재료 가치가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
제약바이오랄지 게임주랄지 엔터주랄지 이런 업종들은 사실 실적이 강하게 아직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보다는 재료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맞는 쪽은 반도체랄지 아니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소비주들, 그래서 네. 특히 소비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리오프닝주 쪽이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제 마스크를 사실은 절반은 벗었잖아요. 그렇죠. 야외에서는 네. 벗었죠. 그래서 리오프닝주들이 실적이 따라오는지, 저는 실적 장세에서 일단 리오프닝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의 특징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 실적들이 수반이 되는지,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장성으로만 이어진 종목이 아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반도체, 리오프닝 주들은 실적을 좀 많이 보시고, 반대로 뭐 게임주, 제약바이오, 엔터주들은 실적보다는 어떤 게임을 런칭을 하는지, 네, 아니면 네. 어떤 아이돌 그룹들을 런칭을 하는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비중을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